잇따른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시민들이 분노를 넘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로 사건이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문제의 구조적 해결의 모색으로 나아가는 대신 사건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왜곡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되풀이되는 성폭력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범죄가 반복된다면 범죄에 반드시 양분을 공급하는 구조와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혐오 문화, 그리고 피해자의 호소가 묵살되는 권위적인 조직 시스템, 성폭력의 너그러운 양형체계 등에 의해서 사태는 지금껏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940명의 공무원이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고위직일수록 성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사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고위직의 아래 직급보다도 낮았습니다. 의원실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기관과 부처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서울시, 외교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 기관들까지 전수조사를 할 경우 실태가 더 적나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바탕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저희 발제는 이번에는 이제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이후 사건 처리기구가 과연 독립적이게 운영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조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부산시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제5조에 보시면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 상부 조직인 부산시로 조사를 이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도 존재하고 충청남도에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정 내부에 본청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직에도 이관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내부 체계를 살펴보면 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기구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되게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자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권 담당관 밑에 있는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조직 자체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권고만 가능하거나 실제 사건의 징계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매우 권한이 낮은 기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한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젠더 자문관과 젠더 업무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지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젠더 자문관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공무원의 비율은 채 20%도 되지 않는 15.9%에 머물렀고요. 60%가 넘는 여성 공무원들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내에서 적절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로서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의 37.9%가 동료 직원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중에 90%가 성희롱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들을 고민했을 때 위계적 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수처법 개정을 용해인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이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공수처법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도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원 제도 개선에 대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행 징계 제도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임명권자가 정무직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지고 묵인한다면 어떠한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법에 공백이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들도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지고 징계의 대상으로 보는 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젠더정치특별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논의했던 것은 인사위원회 등 조사 및 징계기구의 독립성을 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자체장이나 고위공무원이 승진과 보직 등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시장과 도지사의 측근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 말고 제주도의 경우처럼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도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뽑는 것들도 주요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대부분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교육은 무엇이 성희롱인지, 무엇이 성폭력인지에 대한 교육 이외에 성인지적 감수성이나 전체적인 어떤 페미니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 중심의 교육과 성인지적 교육을 추가해서 이것 또한 의무화시키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을 정비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가해자일 경우에 대해 가지고도 매뉴얼에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향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투명성 강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충청남도와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넣었었는데요. 대부분의 자료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희롱 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등의 굉장히 상이한 형태로 이 매뉴얼과 지침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관련 실태 조사가 나와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향후 이러한 매뉴얼과 지침과 대응 체계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된 기구와 위원회들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의미 있는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에 그쳐서 실효성이 좀 미지수인 상태들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결론으로는 이제 공수처법 개정과 감사원제도 개선, 그리고 징계기구, 조사 및 징계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추가적인 3가지 정도의 제안을 해주셨고, 매뉴얼 및 대응 지침 관련돼서는 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네, 이어서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성폭력이 발생을 하면 그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미래통합당 전 의원들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침묵을 하고 상대 당이면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진영 논리에 기반을 해서 이 성폭력 사건을 보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안희정 전 지사나 박원순 전 지사 사건에서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당원들이 합심해서 조직적으로 그런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수 정당에서 이제 좀 더 성평등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 개정안을 많이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런 법안들을 의원실에서 법안들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상은 시민사회 단체와 그렇게 많이 공유되지 않아요. 이제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도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다수의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용해인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것이 지금 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어떤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압력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나아간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의 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권력을 쥐고 성평등 문제를 휘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이후에 이런 정치권에 도전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은 사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등장을 하는데, 행정, 입법, 사법의 영역에서 이 법을 집행하고 만들고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제도라는 것도 참 무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N번방 사건에서도 사실은 국회가 굉장히 미적지근하다가 결국에는 이 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목격한 정치인들이 나중에 뒤늦게 막 입법들을 나서는 모습들을 봤는데, 지금 당장 입법에 압박이 되는 방식의 한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토론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했습니다. 성폭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규율하고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 행위로서 처벌하는 방식, 또 하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기관이나 사업주가 그와 관련해서 적절히 예방하고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기관장이 성희롱 행위자일 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법 논리적으로 당연한 기결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처음 시작된 논의가 아닙니다. 2017년 11월 이제 정부 종합 대책에 따라서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가 성희롱 폭력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상급기관 내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고 조사하고 심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 발표에 따라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와 저희 센터가 함께 공공기관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은 상급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의 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상부기관이 없다는 거죠. 지자체, 서울시라고 해서 국가기관이 상급기관일 수 없거든요. 지자체 분권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매뉴얼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강하게 아래에 있는 산하 기관들을 관리, 감독, 통제할 권한만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 외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기결이 되는 건데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지자체장, 국회의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 선출직 공무원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말이 이미 범죄 행위를 한정해서 지금 수사 대상으로 놓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권력형 부패범죄를 다루기 위한 거예요. 권력형 부패범죄의 경우에 검찰과의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아니면 영향력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즉 권력형 부패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위계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물론 맞는데 모든 것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죄 행위로 포괄되지 않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나마 기존의 검찰 조직은 그동안 누적된 것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이 저는 좀 의문으로 제기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노동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피해 회복시킬 것인가에 방점을 둬서 대안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고요.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성, 성인지 감수성, 그동안의 공신력, 독립성을 살리되 실효성만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이 사건들이 드러내는 것들은 이 지자체 내에서 고충 처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형사적인 처벌을 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방법이거든요. 조직 내에서 자기가 우선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 피해자이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더 많은 피해가 누적되기 전에
좀 더 빠른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직 내부적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원래 잘하고 있지 않아? 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고, 저도 기자들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니, 서울시 너무 잘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대시민 정책으로서의 성평등 정책을 잘한다는 것과 내부 고충 시스템을 잘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일이다. 특히 또 공무원들의 징계 행위는 소총심사위원회 가고 그럼 많이 감경되고 또 감경되다 보니 공무원들, 피해자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문제 제기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징계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좀 조사가 가능하다면 어디선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 회복 중심의 고충 처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를 얘기하려고 해요. 서울시 시스템은 사실은 상도 받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도식화된 내용들만 보면 일견 굉장히 권한을 많이 분산시켜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릴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시민인권 보호관이 담당했다가 고충 담당자가 담당했다가 인사과에서 이게 하나도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간소화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성의지 감수성과 폭력 방지와 관련한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조치 내용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변경될 것이 강력하게 요청된다라는 것을 저의 의견으로 드리면서, 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도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제도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 이 국면에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저는 이와 관련한 논의들을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지금 법안 하나를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노동권 실현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현황들과 제안들까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담부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특정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는 국가적으로 좀 전담부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징계는 인사혁신처가 하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수사받은 사람들만 처리하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통계가 없고, 이런 좀 총체적인 전담부서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충처리 시스템의 재정비 필요성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징계 기준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그리고 이 피해 회복 중심의 보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지자체장들의 이제 연이어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절대로 개인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새 사건이 이제 발생했었을 때 발생되는 여론들이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느냐, 피해자가 가해자를 좋아했었다, 그리고 4년 동안 참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여성 개인이 부각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낙인이 붙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된 문제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것, 사안을 바라온 쟁점이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위디스크 대표인 조양호가 직장 갑질을 했었을 때 그 갑질을 문제 제기한 노동자에게 그 누구에게도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만 그런 질문들이 유효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단위에서는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법정 공방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참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럼 이러한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서울시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진행을 하고 경찰이 방조죄를 수사하고 있지만은 서울시도 이제 나름 그 안에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입장들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서울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전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이제 서울시가 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5급 이하의 공무원 20명을 조직해서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직문화의 변화는 조직 운영의 책임자부터 그 필요성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5급 이하의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된다면 책임자들은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질문이 전혀 던져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장이 이제 감시 시스템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을 가거나라고 할 때 책임자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고, 모든 토론을 하는 시간에 모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해보시죠 라고 했었을 때 19명이 한번 커피나 마시러 가볼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 페미니스트 시장, 페미니스트 이제 도지사라는 선언만 존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선언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나는 성인지 감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임기 기간 동안 그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시하는 시스템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냥 다양한 상상력을 제출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서울시라면 서울시 구성원들이 직접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지자체장이 구현하고자 하는 조직 문화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자체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리고 내부 구성원이 진행한 지자체 공직사회 조직문화 평가 자료를 역시 이것도 이제 좀 시민들에게 공시함으로써 시민이 좀 지자체의 조직문화와 리더십,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로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존의 이제 제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앞서 두 분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의원들의 진입이 적극적으로 또 많이 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제왕적 리더십, 자기 돌봄도 못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다른 리더십이 상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출직 공무원의 후보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필수 단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정치적 공방으로만 소모가 되고 전혀 해결책이나 내부적 자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기존의 어떤 조직 운영의 방식과 새로운 리더십 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공수처는 사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조차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제도의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많이 아이디어도 얻고 좀 문제를 새롭게 좀 다른 시각에서 보기도 하고 앞으로 이야기들을 진행할 때에 힘이 되는 자리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할 때 자주 연락드리고 자문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많이 달렸습니다. 네, 최미진 선생님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네, 냉수님이 토론 내용 너무 유익했습니다. 파랑님 발제가 다 너무 좋았습니다. 공감하고 또 예리한 분석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등등의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서로의 토론이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네. 성폭력 사안 혹은 젠더 사안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계속 목격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력화의 하나의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판은 열려있긴 하지만은 지자체 운영이나 아니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젠더 사안들을 좀 목격할 수 있는 장면들, 공간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또 정치 세력화의 하나의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서울시 사건 이후에 할 말이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기획하거나 또 뭔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정당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들이 좀 답답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본소득당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조직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대안이 뭐지라고 하면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도 저도 오늘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렸고,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건 시작이고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실행을 담보하거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민사회 특히나 20, 30대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온라인 활동이나 오프라인 활동 이런 것 등을 보면 뭐 그들이 능력이 없거나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자질이 뒤처져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내가 어떤 선출직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장악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기득권 집단들이 계속 정치를 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정당들이 지역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을 해서 정치 세력화라는 그런 힘들을 좀 더 가시화하는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을 시끄럽게 해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요. 21대 국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 그리고 국회 바깥에서도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제가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기본소득당에는 여성 정치인들이 많고 비례정당이었기 때문에 후보들도 여성들이 많았는데 국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19%라는 숫자가 확 와닿더라고요. 이 숫자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그런 것들을 체감하는 시간들이 한 3개월 정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21대 국회, 그리고 지금 2020년에 가장 중요한 전선이 바로 이 젠더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젠더 문제가 예전에는 민주냐 반민주냐가 정치적 전선을 가르는 선이었다면 지금은 이 젠더 문제에 대한 입장이 새로운 정치냐 그렇지 않은 정치냐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점들을 명확히 해가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로서 저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상상하고 그 상상에 기반해서 현실을 바꿔나가는, 시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더 좋은 토론의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